이 차는 시험이 쉽게 나왔는가 봐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점수대가 보니까 아까 통화도 하고 보니까 많이 높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솔직히 어렵게 낼 필요가 없죠. 상대평가니까. 굳이 어렵게 안 내도 점수대로 끊는 거니까 인원수대로. 그러니까 굳이 뭐 어렵게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쉽게 좀 난이도는 쉽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죠. 90페이지. 철골 구조입니다. 우리가 강 구조라고도 얘기하는데 철골 구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철골 구조는 일단은 강도가 철이란 특성이 가진 특징 때문에 강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고강도이다. 그리고 소성이란 건 뭔지 아시죠? 아까 뭐 할 때 항복 부분 넘어서서 재료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지만 변형된 모양으로 그대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형된 부분이 계속해서 파괴되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게 바로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 이렇게 강이 철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런 분들. 그리고 재료가 어디서 만들어 와요? 공장에서. 그렇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재료가 균질하고 그 다음에 중량이 가볍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철은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볍다고 하냐면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하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똑같은 하중을 받을 때 크기를 따져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이 정도 크기가 된다 그러면 철골로 만들면 뭐죠? 이 정도만 만들어도 돼요. 크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볍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철이 뭐죠? 면적당으로 따졌을 때는 가벼운 게 절대 아니죠. 훨씬 더 무겁죠. 근데 콘크리트는 철에 비해서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게 해야 되고 철은 강도가 워낙 크니까 작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중에 비해서 가볍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중량이. 그리고 시공이 편리하죠. 왜? 공장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현장에서 뭐만 하면 되니까.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아무리 짧고 해체도 용이하고 재사용도 되고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열에 일단 약하다는 거. 철은 일단 열에 약하죠. 그리고 철에 약하니까 내화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피복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굴이란 얘기가 나와요. 자굴. 자굴이 뭐냐면 휘어지는 거. 휘어지는 걸 자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힘을 주면 가늘고 길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휘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자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굴. 그럼 국부자굴은 뭐냐면 전체가 휘어지기 전에 부분적으로 휘어지는 거. 그걸 국부자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가 뭐냐면 이런 반복적인 힘을 가하잖아요. 그럼 뭐가 쌓인다고 얘기해요? 피로. 그게 바로 피로입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힘이 작용하는 거. 그게 바로 피로가 되고 그러면 그런 반복적인 힘을 작용했을 때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슬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만큼 뭐죠? 증대하죠.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서 92페이지 조족 구조가 나옵니다. 조족 구조. 조족 구조가 나오는데 조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돌 있죠. 벽돌을 가지고 쌓아서 올리는 구조가 조족 구조. 그러니까 벽돌 대신에 뭘 가지고 또 돌 또는 블록 이런 걸 가지고 쌓아서 올리는 게 또 뭐죠? 조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족 구조의 장점하고 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일단 뭐 이건 부식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에 대해서 뭐죠? 강하죠. 내화적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단점은 아무래도 누르는 힘에는 강한데 무엇의 약점이에요? 옆에서 작용하는 힘, 옆에서 작용하는 하중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횡력이라고 합니다. 횡력. 횡으로 작용하는 횡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에는 뭐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93페이지에 벽돌에 대한 치수 나오나요? 벽돌 치수가 나오는데 이 벽돌 치수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벽돌 치수.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벽돌이에요. 이게 벽돌 한 장입니다. 한 장. 벽돌 한 장.
자르지 않은 한 장을 온장이라고 얘기하고, 이 벽돌을 우리가 표시할 때, 자, 이게 벽돌이라고 보세요. 그럼 벽돌은 이쪽 있죠, 있죠. 이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쪽을 길이. 그 다음에 이쪽 자른 면 있죠. 자른 면. 이 끝을 뭐라고 그러냐? 마구리. 자른 면을 마구리라고 얘기해요. 나무도 긴 부분을 자른 면 있죠. 그걸 마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길이, 이건 뭐죠? 마구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쌓을 때 길이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 마구리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쌓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치수 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치수가 길이에 대한 치수예요. 이 길이 치수가 이게 얼마냐? 190mm. 이게 190mm. 그 다음에 마구리가 되는 이쪽 부분 있죠. 이 치수 부분이 얼마예요? 90. 이게 90 부분입니다. 그래서 90mm 부분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너비란 말을 씁니다. 마구리 쪽인데 너비란 말을 써요. 이게 90. 그 다음 이건 뭐라고 돼요? 높이란 말을 쓰지 않고 두께란 말을 씁니다. 두께. 두께가 얼마? 5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문할 때는 어떻게 주문하냐면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벽돌 주문 이렇게 됩니다. 표시할 때. 그래서 크기 자체가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길이가 190, 너비가 90, 그 다음 두께가 얼마? 57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게 표준형이 있고 기존형이 있는데 기존형은 지금 우리가 안 쓰고 표준형만 씁니다. 그래서 벽돌에 대한 크기는 이게 대량으로 찍어서 나오는 크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크기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형은 없고 지금 표준형을 쓰기 때문에 이 크기 하나, 이게 바로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게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벽돌에 있어서 아까 이게 길이였고 이게 뭐였죠? 마구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쌓을게요. 이 벽돌 한 장을 가지고 쌓아서 벽을 만들었어요. 벽을 만들면 이 벽에 대한 명칭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이 벽은 이게 벽에 대한 뭐예요? 길이. 이건 벽의 길이. 벽 길이. 그 다음 이건 벽에 뭐가 돼요? 높이. 벽 두께 아니에요. 벽 높이. 그 다음 이건 벽에 뭐가 돼요? 너비가 아니고 벽 두께.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일정하게 만들지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달라요. 달라요. 벽돌 한 장에서는 이걸 길이, 이걸 두께, 이걸 너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벽을 만들면 벽에서는 이걸 뭐죠? 길이, 이걸 높이, 이걸 두께라고 얘기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벽 한 장이 들어가겠죠. 한 장이 들어가면 그 한 장에 대한 부분, 이게 벽의 길이고, 이건 벽이 아니고 벽돌 한 장의 너비고, 이건 뭐가 돼?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만들어진 벽은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또요. 또 이렇게 쌓아서 벽을 만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이게 벽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벽, 길이, 벽, 높이. 이건 벽, 두께. 벽돌 한 장이죠. 한 장이죠. 벽돌 한 장에 뭐예요? 길이. 한 장에
너비, 한 장의 두께. 됐나요? 그러니까 벽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장에 대한 명칭하고 벽에 대한 명칭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쪽 부분이 벽돌 하나에 대한 부분, 이게 너비였잖아요. 이게 뭐가 되진 않아요. 너비가 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다고. 한 장의 모양이 이렇게 쌓든 이렇게 쌓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쌓은 벽이 되더라도 벽에 대한 명칭도 똑같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93페이지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벽돌 토막에 대한 이름이 나오나요? 벽돌 토막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이 토막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은 온장이 있는 거 아시죠? 자르지 않은 벽돌 하나를 뭐라 불러요? 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장.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벽을 쌓았을 때 이쪽으로 쳐다보면 무슨 면이 보이도록 쌓은 거예요? 길이면. 이쪽으로 보게 되면 무슨 면이 보이도록? 마구리 면이 보이도록 쌓은 거예요. 그럼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벽돌 한 장에 대한 이 너비가 얼마라고요? 90. 이게 90이라고. 이 벽돌 한 장에 대한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190.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벽의 두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예요? 90. 이 벽의 두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예요? 190. 됐나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벽돌 하나를 자르지 않고 온장의 크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1.0 블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블릭. 블록은 큰 거. 블록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보셨어요? 이건 블록이고 이건 뭐예요? 블릭. 이건 벽돌이에요. 벽돌. 이건 블록이고. 그래서 자르지 않은 하나를 1.0 블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90이 되는 거 있죠? 이 190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로 또 나타내냐면 190이라고도 나타내지만 자르지 않은 1.0 블릭 치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뒤에 영어 외우기도 힘들고 지웁니다. 그럼 뭐가 돼요? 1.0b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벽에 대한 두께를 얘기할 때 이 벽 두께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90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라고도 얘기해요? 1.0b 벽 두께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190에 반이 있겠죠. 반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190이라고. 이거 반이 이거라고요. 반 안 되는데 190 반이 얼마예요? 190 반 95. 그렇죠? 95. 안 맞잖아요. 이건 90인데 5mm 정도는 무시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 정도 되면 이게 1.0이죠. 그러면 이거는 반이죠. 얼마 돼요? 그렇죠. 0.5b. 0.5b 벽 두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렇게 쌓았어요. 즉 길이면 길이면이 보이는 두 줄을 가지고 쌓았다고. 그러니까 한 겹, 두 겹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까는 저기 처음에는 몇 겹? 한 겹을 쌓은 거고 여기는 두 겹을 쌓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90. 여기 얼마예요? 90. 이 두 개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요? 이때 벽돌과 벽돌을 붙일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딱풀 아니에요. 딱풀 아니에요. 뭐냐면 시멘트, 모래, 물, 이 세 가지만 섞어서 만든 재료가 있어요. 이걸 모르타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르타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붙일 때 사용하는 재료가 뭐예요? 모르타르. 여기다가 플러스 자갈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콘크리트. 그게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뭐만 뺀 거예요? 자갈만 뺀 게 모르타르예요. 콘크리트에서 자갈만 뺀 게 뭐라고요? 모르타르. 아시겠죠? 모르타르. 그럼 그 모르타르를 여기에 두 개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모르타르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 모르타르의 너비, 두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mm. 모르타르의 두께를 보통 한 10mm 정도 해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0. 다 더하면 190. 그래서 0.5b 더해서 얼마? 그래서 1.0b. 그래서 1.0의 반이 0.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5mm 얘기했잖아요. 그 5mm 개념이 5mm 합쳐져서 10mm가 되는 모르타르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1.0b 벽 두께에다가 0.5b를 이렇게 붙여서 쌓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벽 두께가 어떻게 돼요? 1.5b 벽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5b 벽 두께는 190하고 여기 얼마? 90하고 여기 모르타르 10 합치면 290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0.5b 벽 두께를 얘기할 때 0.5b 1.0b 1.5b 커지겠죠 계속. 그때 0.5b는 여러분도 아시잖아. 얼마? 90mm가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1.0b 1.0b는 190인 거 아시잖아요. 190. 그러면 0.5b에서 1.02 되려면 더하기 얼마를 한 거예요? 1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0을 더한 건데 모르타르 두께까지 합쳐야지. 그래서 얼마? 100을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5씩 증가할 때마다 벽 두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mm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볼 거 없이 얼마? 290. 그 다음 390, 490, 500 이거 쭉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벽 두께에 대한 크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벽 두께. 그래서 100mm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0.5b 증가할 때마다. 그래서 0.5b 증가할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거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서 94페이지에 94페이지 보시면 벽돌에 대한 줄눈이라는 게 나와요. 줄눈이 나옵니다. 줄눈이. 그림 보시면 줄눈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세요. 벽돌하고 벽돌을 붙이다 보면 모르타르가 들어가겠죠.
그럼 모르타르가 밖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줄이 생기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이걸 줄눈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 줄눈은 무슨 줄눈? 아니 가로줄눈. 이렇게 들어간 것은 세로줄눈. 됐나요? 근데 가로줄눈은 무조건 그냥 가로줄눈인데 세로줄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세로줄눈은 왼쪽 그림이 뭐예요? 줄눈이 내려오다가 여기에 통과하지 않고 막혔잖아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막힌 줄눈.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가 돼요? 줄눈이 쭉 내려오죠. 그래서 뭐라 불러요? 통줄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서 위에서 힘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힘이 멈춤이 없이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게 통줄눈입니까? 막힌 줄눈입니까? 통줄눈이죠. 그런데 막힌 줄눈은 힘이 내려오다가 막혀서 다시 옆으로 갔다가 또 막혀서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분산되죠. 분산되는 게 누구예요? 막힌 줄눈. 그러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거죠. 그 힘을 그냥 밑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힘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힘을 분산시켜 주는 게 좋아요? 힘이 그냥 쭉 그냥 전달되는 게 좋아요? 분산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벽돌을 쌓을 때 줄눈은 무슨 줄눈이 원칙이다? 막힌 줄눈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야 힘을 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막힌 줄눈 합니까? 물어보면 위에서 오는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아까 얘기했던 거. 줄눈 너비는 모르타르 두께는 가로 세로 다 얼마? 10mm.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줄눈. 이게 줄눈이 모르타르 벽돌하고 붙이는 게 모르타르인데 그 모르타르이 줄처럼 생겼다고 해서 줄눈이라고 얘기해요. 줄눈. 자, 그런데 이 줄눈은 모르타르 줄눈이에요. 모르타르 줄눈.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러면 이 모르타르에 있는 줄눈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 왜? 모르타르가 무슨 색깔인데요? 회색. 시멘트가 회색이잖아요.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 우리나라 말로 뭐라 불러요? 세멘이에요. 시멘트를 우리나라 말로 세멘이라 하죠. 세멘은 일본 말로 세멘인 거고 이제 콘크리트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공구리 이런데 공구리 일본 말이고 다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결합제. 재료들을 결합시켜 준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결합제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냥 외래어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라고. 그러니까 시멘트란 뜻이 뭐냐면 결합시킨다. 그래서 결합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모르타르 자체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시멘트 색깔하고 똑같은 거니까 회색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벽돌 건물 보시면 줄눈이 이제는 몰랐으니까 줄눈이란 걸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명칭을 몰랐지만 이제는 줄눈이란 걸 알잖아. 이제 알면 지나가다 보면 줄눈이 회색이 아니고 까만 색깔 보셨죠? 또요 흰색도 백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 있잖아요. 야, 신기하다. 아니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은 회색인데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보면 그거 뜯어보면 안에 뭘로 돼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흰색이 있는 게 있고 회색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뜯어보면 여기에는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 또는 색깔이 있는 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회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속임이냐? 눈속임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올리겠죠. 모르타르를 올려요. 올리면 그리고 여기다가 벽돌을 또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지금처럼 뭐가 보여요? 모르타르가 보이죠. 근데 모르타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아주 양호하게 모르타르를 많이 쓴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해요? 여러분들 호떡 알죠? 호떡 이렇게 반죽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넓적해지죠. 처음에 모르타르를 여기다 그냥 툭 올려놓는다고. 호떡 그것처럼 올리면 이걸 누르는 기계처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안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덤성덤성 비어있는 곳이 생긴다고. 무슨 말이세요? 근데 붙어는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요. 그래서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욕실에 타일 붙어 있죠. 타일 작은 거는 상관없지만 큰 거 붙인 거 두드려 보시면 어떤 데는 뭐죠? 비어 있는 곳에 생겨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모르타르가 들어간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는 모르타르가 안 채워진 거죠, 이게. 근데 원래는 다 채우는 게 맞아요. 왜? 나중에 잘못하다가 힘을 주면 그 모서리가 깨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르면 비어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게 떨어지진 않죠. 않지만 뭐가 오면, 비가 오면 빗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빗물이. 그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공사를 끝나고 공사를 붙이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게 좀 튀어나온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살짝 파요. 쭉 판다고. 파고 난 뒤에 거기다가 다시금 아까 얘기했던 거 치장 줄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즉 모르타르에다가 방수제 집어넣고 그리고 색깔이 있죠. 알료 집어넣고 그게 백색을 하든 아니면 뭐로 하든 뭐 검정색을 하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를 뭐 하는 거예요. 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치장 줄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장 줄눈은 무슨 벽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면하는 벽에만 있는 거예요. 내부에 할 필요는 없어요. 장식 목적이 아니면. 그러면 외부에 면하는 외벽에 바깥쪽에만 있는 거예요. 안쪽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 부분에만 치장 줄눈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줄눈이 모르타르 줄눈이 있고 무슨 줄눈도 있어요. 치장 줄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3번에 벽돌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는 바르는 줄눈을 뭐라 부른다? 치장 줄눈. 그리고 5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아까 줄눈 모르타르 있었죠. 그게 굳기 전에 조금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파서 한 깊이 6mm 정도 파서 치장 줄눈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쌓기 높이나 이런 건 지금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볼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고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위에 뭐가 나오냐면 인방보 나오나요? 자 여기서 인방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방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창이나 문이 있어요. 창이나 문이 있습니다. 보통 문 얘기할까요? 문이 있으면 문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틀이 있죠. 이거 뭐라 불러요? 문지방. 이걸 우린 지방이라 그러죠. 지방이라 하지 않아요? 이거 넘나드는 사람은 서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래서 지방이에요. 이게 지방이고 그 위에 들어가는 틀도 있어요, 없어요? 이 틀은 뭐라 불러요? 이게 인방이에요. 이게 인방이라고. 무슨 아세요? 틀 자체 이름이. 그래서 밑에 있는 건 뭐죠? 지방, 땅에서 접한 지방. 위에 있는 건 인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인방이란 위치가 어딘지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문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창이 이렇게 해서 이게 벽이라고요. 벽인데 창이 가운데 뚫려 있어요. 여기가 뚫려 있죠. 뚫려 있으면 위에서 힘을 가하면 여기가 받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뚫려 있으니까 창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힘을 받으면 여기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위에다가 볼을 하나 설치한 거예요. 콘크리트 볼을 설치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방보라고. 됐나요? 이런 걸 인방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나 창 위에 올라가 있는 볼을 뭐라 불러요? 인방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5페이지 밑에 블록 쌓기의 유의사항 나오는데 그 유의사항에서는 크게 따로 볼 게 없고 97페이지 보세요. 97페이지 보시면 창호 나오나요? 창호. 우리가 집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뭐부터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창호는 열고 닫는 창호가 있고 밀고 닫는 게 있어요. 열고 닫는 게 뭐예요? 여닫이. 여닫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닫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여닫인 거 아시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 손잡이 해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이게 뭐예요? 여닫이. 여닫이. 이게 여닫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경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닫이. 이게 여닫이. 그런데 한쪽으로 열고 닫는 걸 일반적으로 여닫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해서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열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문은 한쪽으로만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게 여닫이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80도로 막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90도로만 제끼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이렇게 제끼면 180도 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재문이라 그래요.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래서 뭐예요? 자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닫이와 자재문을 조금 구별하셔야 돼요. 여닫이는 보통 한 방향으로 왔다 갔다 열고 닫는 걸 여닫이라고 그러고, 양방향으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불러요? 자재문. 뭐 쌍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자재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밀고 닫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건 미닫이. 이거는 열고 닫는 거고, 이건 밀어서 이쪽으로 밀고 이쪽 밀고 들어가는 거, 이건 미닫이. 됐나요? 그래서 여닫이가 있고 미닫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미닫이가 있고 미닫이는 미닫이하고 또 뭐로 나눠져요? 미세기, 또 미석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미세기라고 쓰기도 하는데 미석이. 미닫이와 미석이의 차이점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미닫이하고 미석이. 미닫이, 미석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제가 그린 문은 뭘까요? 미닫이일까요? 미석일까요? 미석이에요. 미석이. 미닫이가 아니에요. 미닫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벽 속으로 들어가요. 벽 속으로. 그래서 이게 뭐가 돼? 다 오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닫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엘리베이터 문 있죠? 엘리베이터 문은 미닫이에요? 미석이에요? 미닫이가 되는 거예요. 미닫이. 벽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미닫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문들은 거의 다가 뭐죠? 미석이. 창 같은 게 미석이 창이잖아요. 저 위에 있는 창들 다 미석이 창이 되는 거예요. 미석이 창. 됐나요? 그래서 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문이나 창 뒤에 숨는 거 있죠? 문이나 창 뒤에 숨는 거,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미석이. 이렇게 해서 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미닫이. 됐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거는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그걸 두 개 바꿔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무슨 문? 미닫이 문. 미석이가 아니에요. 그럼 미닫이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미석이 문하고 미닫이의 차이점이 아까 벽 속으로 들어가면 미닫이, 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 있으면 미석이. 그러니까 미석이 할 때 서자를 가지고 포인트를 주세요. 들어가지 않고 서 있다, 미석이. 들어간다, 미닫이.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헷갈리니까. 그럼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미닫이는 내일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내일이, 홈이 몇 줄 파져 있어야 돼요? 한 줄만 파져 있어도 돼. 둘이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누구는요? 미석이는 겹치지는 거죠.
겹치지니까 밑에 홈이 몇 줄 파져 있어야 돼요. 최소 2줄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줄의 홈을 파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면서 뭐냐면 뭐라고 나와요? 미석이라고 내지 않고 미다지 이렇게 낸다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제문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창호철물 나오는데 창호철물에서 우리 경첩 아시죠? 경첩을 영어로 뭐라 불러요? 힌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힌지. 앞으로 힌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98페이지에 여러 가지 힌지 나오는데 이건 지금 볼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넘겨서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보시면 견적과 적산 나오나요? 견적과 적산에 대해서 정의만 구별하시면 돼요. 견적이라고 하는 것과 적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설계도면 있죠. 설계도면에 이렇게 건물을 지으세요 하고 나왔어요. 설계도면에 우리가 담장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담장을 짓기 위해서 벽돌이 몇 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공사량을 산출하는 게 뭐냐? 그게 적산이에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재료 부분에 대한 개수 있죠. 이런 걸 산출하는 게 뭐다? 적산. 물량을 산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게 뭐다? 적산. 그 공사량에다가 벽돌 한 장에 금액이 얼마라는 걸 곱하면 단가죠, 단가. 뭐가 나와요? 공사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산출하는 건 뭐예요? 견적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외과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딱 보고 견적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면적을 따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적산이 얼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면적에다가 곱하기 공사비용 단가를 다 곱한 거죠. 그래서 견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견적은 뭘 산출하는 거예요? 공사비. 그러면 공사량을 산출하는 건 뭐다? 적산. 그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견적 나오는데 견적의 종류는 지금 볼 건 아니에요. 아니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정미량하고 소요량이 나와요. 정미량이 뭐고 소요량이 뭐냐? 공사에 실제로 설계 도면을 보고 산출해내는 딱 그 양만큼을 뭐라고 그래요? 정미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상에서 보니까 여기 벽 면적이 있고 이 벽 면적에 들어가는 벽돌량이 1000장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1000장을 구했는데 이 구한 양이 뭐예요? 정미량, 설계 수량이 되는 거예요. 설계 수량. 그런데 1000장 주문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파손되는 거 있어 없어요? 파손되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정미량을 가지고 주문하면 나중에 부족한 게 생기죠. 그래서 주문할 때는 정미량을 가지고 곱하기 할증하는 거, 그걸 할증이라 그래요. 파손되고 또 뭐죠? 돈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걸 고려해서 더해서 더 추가로 주문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소요량이에요. 실제로 소유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증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설계상에 나와 있는 양을 뭐라 불러요? 정미량. 거기다가 할증을 더 추가해서 더 더해서 산출해내는 게 뭐예요? 소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문하는 양은 정미량이 돼야 돼요? 소유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유량을 다른 말로 주문량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이건 출제가 되는데 소유량을 구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른 말로 주문량을 구하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설명을 거기다 더 합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103페이지에 재료별로 할증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수치를 외우실 건데 지금은 외울 거 아니고 나중에 이제 외울 거예요. 외우는데 거기 보면 콘크리트 벽돌 나와요? 콘크리트 벽돌의 할증률이 몇 프로예요? 5%죠.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설계 도면상에서 어느 건물을 짓는데 벽돌 양이 100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로 구한 거예요?
정미량을 구한 거예요. 정미량을 구하세요 하면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정미량을 구하는 것과 소유량 구하는 거 달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 정미량을 물어볼 때도 있고 소유량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계산 문제이니까. 그러면 정미량은 딱 도면상에 있는 걸로 계산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할증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소유량을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사용하는 벽돌이 무슨 벽돌이에요? 콘크리트 벽돌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 벽돌이 5%라는 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여러분이 외워서 쓰는 계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소유량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0장은 지금 설계도면상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할증 5%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콘크리트 벽돌이니까 5% 할증을 한 값이 무슨 값이에요? 소유량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곱하기 얼마? 0.05. 그럼 얼마인데요? 5장.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설계 도면이 100장인데 주문한 걸 5장 주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원래 100장이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그 100장에 대한 뭐 할증이 몇 프로? 0.05,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값에다가 할증되는 값을 뭐 하는 거예요? 더해야죠. 더해야죠. 그래 원래 값보다 커지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하면 얼마 돼요? 5조 5. 그럼 더하면 105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100장 있죠? 여기 100장 있죠? 공통인 숫자죠. 우리 수학할 때 공통인 숫자는 앞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 100장 뽑아낼게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 뭐 남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고 1이 남아요. 1이 남아요. 1. 그리고 더하기 여기 얼마 남아요? 0.05가 남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100장 곱하기 더하면 얼마예요? 1.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앞으로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100장 나오고 할증이 5%다 그러면 0.05를 곱하는 게 아니고 1.05를 곱하면 왜 1이 나온지 알겠죠? 그거 설명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왜 1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게 왜 1 나왔는지 설명한 거예요. 됐죠? 회계도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회계도 할증해야 안 해요? 그래요.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계.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일부분 됐죠? 그래서 어차피 계산 문제 구조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식에 그냥 그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증할 때 이렇게 돼요. 연습해 볼까요 또? 200장인데 할증이 10%입니다. 그럼 200 곱하기 얼마? 1.1 하면 된다고. 간단하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자,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구조편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비보다 구조편이 훨씬 더 양이 조금 많긴 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설비편을 끝낼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시간에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안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끝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2시에 끝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할게요. 자, 벽돌 크기. 벽돌 크기는 이쪽 길이면이 얼마? 190. 너비 쪽 부분이 이게 얼마? 90. 두께가 57. 길이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4키. 마구리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4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벽을 얘기할 때 이건 벽의 뭐죠? 길이. 이건 벽의 높이. 이건 벽의 두께. 벽 두께를 얘기할 때 0.5b라 그러면 얼마? 90. 그 다음 1.0b는 190.
그러니까 0.5B 증가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하면 돼요? 100씩 증가하면 돼요. 모르타르의 두께, 너비는 가로 세로 다 얼마? 10mm, 10mm. 그리고 가로줄눈 있고 세로줄눈 있는데 세로줄눈은 막힌 줄눈과 통줄눈 중에 무슨 줄눈 많이 쓴다? 막힌 줄눈을 주로 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오는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럼 통줄눈 쓰게 되면 하중이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줄눈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통줄눈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창호 부문 중에 있어서 창호에 있어서 열고 닫는 문이 뭐죠? 여닫이. 그 다음 밀고 닫는 부분이 미서기 또는 미닫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 속으로 들어가는 거 미닫이, 벽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미서기, 엘리베이터 문 미닫이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 중에서 여닫이 문 중에서 양방향으로 다 왔다 갔다 열리는 문 자재문, 자재문 아시겠죠? 자유자재로 열리는 문, 자재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호 부분에서 경첩 있죠? 경첩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힌지. 앞으로 힌지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경첩이 보이면 힌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힌지.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척산부분 견적 중에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걸 뭐라 불러요? 적산. 그 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하는 거 견적. 저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 공사비를 산출한 게 뭐라고요? 견적.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공사량을 산출할 때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산출하는 양을 뭐라 불러요? 정미량. 할증을 고려한 건 소요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증이 포함 안 되면 정미량, 할증이 포함되면 소요량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조편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설비편 부분 들어가서 기초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